어항의 벽을 깨트릴 수 없다면 굴욕적으로 숨쉬느니 어항 벽에 머리를 박고 죽는 편이 나았다. 그러나 내게는 벽을 깰 방법이 없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있을 따름이었다. 판검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든가, 판검사가 될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의사라도 되겠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세상을 비웃어주고 싶었다. 나는 이방인의 메르소처럼 살기로 했다. 나를 소외시킨 세상을 오히려 내가 소외시키면서 말이다. 당연히 성적이 떨어졌다. 등수가 낮아지는 만큼 어머니의 잔소리도 늘어났다. 엄마 아빠는 너 하나만 믿고 사는데 네가 왜 이러느냐. 눈물로 호소했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공부 열심히 해서 뭘 어쩌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희망을 버림으로 해서 나는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있던 참이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다. 어머니의 잔소리와 눈물이 가득 찬 방. 전기세가 아까워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는 불도 켜지 않고 불 하나 켜는 것 가지고 신경전을 폐하하는 흔한 텔레비전이나 옷장 하나도 없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옷이 걸리고 한쪽에는 이불이 놓인 방, 그 구질구질하고 청승맞은 분위기가 싫었다. 학교가 파하면 나는 집이 아니라 책방으로 달려갔다. 서점문이 닫힐 때까지 주인 대신 가게를 지키면서 책을 읽었다. 책방 안에 있는 온갖 책이 다 읽을 거리였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짜라투르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부터 아이들이나 읽을 법한 동화책이며 만화책, 한쪽 귀퉁이에 숨겨진 야한 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여러 모습과 여러 색깔을 동시에 빨아들였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지쳐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이렇게 늦느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어머니는 잠도 못 잘 정도로 끈질기게 나를 추궁했다. 서점에 있었다는 말 한마디면 족할 것을 나는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기어코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식에게 버거운 짐을 지어놓고 남보다 빨리 달리라는 어머니가 야속했다. 나는 자꾸 집 밖으로 나돌았다. 주말이면 정독 도서관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다. 닥터집하고 전쟁과 평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5시. 영화 속의 다양하고 화려한 삶의 역정에 감동한 채 거리로 나오면 거리엔 오후의 햇살이 퍼지고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일상에 찌든 무기력한 사람들이 무수히 어깨를 부딪히며 흘러갔다. 현실이 오히려 영화보다 낯설었다. 그 가을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신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영화도 한두 번이지 마땅히 갈 곳 없는 주말의 무료함과 사춘기다운 이성에 대한 은밀한 호기심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교회 외에 우리가 남학생을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 교회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상했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저렇게 해서라도 무거운 현실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면 나도 닮고 싶었다. 그러나 투교하게 질질 끄는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사람들의 혓바닥 세는 듯한 주여 하나님 하는 외침을 들으면 정신은 더 맑게 깨어왔고 우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멀뚱하게 눈을 뜨고 혼잣말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때 나는 한 사람에게 눈길을 멈췄다. 학생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고등학생이었다.
약간 수그린 이마 위로 흘러내린 곱슬머리, 네모나게 모가진 이마, 유난히 숱이 많고 진한 눈썹,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머릿속으로만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숨쉬고 있었다. 성가대 좌석에 앉아있던 그는 기도가 끝나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완전히 드러난 얼굴은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코 아래는 아버지보다 선이 약하고 부드러웠다. 아버지이면서 아버지가 아닌 모습. 나는 주일마다 기계적으로 교회를 갔다. 고등부 회장이었던 그는 언제나 교회에 나왔고 그를 보기 위해 나의 교회 행도 잦아졌다. 그러나 두터운 유리병 너머의 아버지와 얘기할 수 없었듯 그와 단 한마디 얘기도 나눌 수 없었다. 그를 보기 위해 나간 교회에서 나는 신에 대한 사랑보다 오히려 분노를 키웠다. 아벨의 제물만을 받아들인 신의 선택은 편협했다. 나는 아벨을 죽여야 했던 카인의 분노에 동감했다. 똑같이 노력한 결과가 이유 없이 무시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상한 건 신이었다. 카인에게 죄의 대가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표시를 내리면서 그 표시를 본 다른 자들의 횡포는 금하다니. 남과 다른 표지를 단 자가 놀림감이 되는 건 당연했다. 그것을 마음 아파할 정도였다면 애당초 표지를 달아두지 말았어야 했고 카인의 제물도 받아들였어야 했다. 내게는 예수도 그리 위대해 보이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화장된 그저 탁월한 한 시대의 영웅인 그는 선택된 자에 불과했다. 비록 말 구유에서 인간의 모습을 빌려 태어났을지언정 그는 전지전능한 신의 아들이자 바로 신이었다. 그 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유대의 어린 아이들은 젖먹이에서 간신히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까지 모두 죽어야 했다. 신의 영광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의 피의 대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다. 아벨에게만, 유대 민족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웠던 신의 편협성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이단자로 보았다. 그래도 좋았다. 어쨌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은 세상 밖에 실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부조리한 세상, 그 자체라고 생각했다. 내가 세상의 부조리에 무기력했듯이 신도 다를 바 없었다. 헛된 희망과 순간의 카타르시스, 세상에 대해 눈 감게 만들 뿐이었다. 아버지를 닮은 그 역시 부조리한 세상의 한 모습이었다. 하나의 우연에 집착한다는 것이 우스웠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그는 그의 따름이었다. 나는 교회행을 중단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머니도 나도 서로의 고집과 상대에 대한 기대를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급기야 어머니는 나를 미행하기에 이르렀다. 미행을 모르는 내가 가는 데라야 뻔했다. 세상의 온갖 음습함과 타락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가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그래서 자존심의 나를 새파랗게 벼리고 다닐 무렵이기도 했다. 내 행동 반경에 대해 세세히 알고 난 후 어머니는 한편으론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이상의 배신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미행한 지 며칠째 꽤 되는 날 어머니는 나를 불러앉혔다. 서로 얼굴을 똑바로 마주 대한 지도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가쁜 숨을 고르느라 어머니는 한참 만에야 말을 시작했다. 대체 왜 이러니? 형제도 없고 집이 썰렁해서 네가 자꾸 밖으로 도는 것도 다 이해한다. 어디 갔다 왔다는 말 한마디면 마음을 놓을 게 아니냐. 그 말 한 번 꺼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든 이 세상 천지에 너랑 나랑 딱 둘뿐이잖니.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말 안 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 엄마가 이해하긴 뭘 이해해.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힘들지 알기나 해?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니까. 폭포수처럼 말을 쏘아붙이고는 방을 뛰쳐나왔다. 달리 갈 데도 없었다. 시멘트로 발라진 좁은 마당에 서 있다. 추위에 쫓겨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몸이 닿지 않는 쪽으로 웅크리고 누웠다. 한참 후 숨죽인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천장 낮은 방안을 음습하게 떠돌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금세 짜증으로 바뀌었다.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엄마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평생 지는 것뿐이지만 나는 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니 뭔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분홍빛 미래를 뒤죽박죽으로 헝클어뜨려야 하는가. 억울한 걸로 따지자면 어머니보다 내가 몇 배 더 했고, 우는 걸로 억울함을 풀자면 마음 잡고 1년을 울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어머니의 차가운 몸이 내 몸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었다. 어머니도 나도 다른 방식으로 온 밤을 울며 지새웠다. 나는 곧 낙엽전 준비로 바빠졌다. 시화전과 바자회를 한꺼번에 하는 게 낙엽전이었다. 낙엽전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했다. 신기한 외국 상품 몇 개씩이 반별로 배정되었고 서예, 수석, 분재도 준비해야 했다. 어머니 솜씨 코너도 있어서 꽃꽂이나 수예를 잘하는 어머니까지 총동원되었다. 우리 어머니는 낄 구석이 없었다. 어머니는 먹고 사는 일 외에 취미생활을 가질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누구 못지않게 똑소리 날 만큼 살림을 잘한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줄 알고 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학급의 다른 간부들이 어머니와 함께 일할 때 나는 혼자서 2배의 일을 해냈다. 어떤 애들은 아버지가 선물로 사왔다며 말하는 미국제 인형 따위를 가져왔다. 또 다른 애들은 며칠 후면 버릴 곳을 사기 위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되고도 남음직한 돈을 아낌없이 썼다. 나는 내가 준비한 2점의 시화 표구도 간신히 준비했다. 몇천 원을 타내기 위해 낭비가 심하다. 돈 아까운 줄 모른다. 집안 생각 좀 해라. 언제나 똑같은 잔소리를 한참 들어야 했다. 낙엽전 전날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한 부대씩 가져온 갖가지 낙엽을 전시실 바닥에 깔고 준비한 물품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낙엽전이 시작되었다. 간부들은 교문 입구에 책상을 놓고 외부 손님들에게 방명록에 이름을 쓰도록 하고 기부금을 받았다. 우리는 말은 안 했지만 누구 어머니가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5만 원, 10만 원씩 내는 이들도 덜어 있었다. 교문을 들어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가지 않고 나는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친구들을 한 번도 집에 데려간 적이 없어서 어머니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두리번거리다 나를 발견하고 어머니는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5,000원이라고 적힌 봉투를 내면서 나를 보았다. 이번만은 내 길을 살려주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어머니로서는 거금을 준비한 모양이었지만 역시 어깨에 힘을 주기에는 너무나 작은 액수였다.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했다.
방명록을 쓸 때에야 우리 어머니인 줄 알고 선생님들이 몰려들었다. 어머니는 선생님들에 둘러싸여 행사장으로 떠났다. 접수를 끝내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교무주임과 함께 내 작품 아래 서 있었다.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당연했다. 학교에서는 미운 짓 한 번 하지 않는 나였다. 나처럼 모든 일에 열심이고 친구 많고 선생님들과 친한 애는 없었다. 어머니와 나는 말없이 행사장을 돌았다. 발밑에서 잘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면서 부서졌다. 외국 여행을 다녀온 학부형들이 갖다 놓은 진기한 외국 상품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분재며 수석. 나는 문득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궁금했다. 어머니도 공산주의자였다고 했다. 어머니는 어쩌면 젊은 시절 내내 총을 들고 싸웠는지도 몰랐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마리아처럼. 나는 부모의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을 만큼 나는 부모의 과거에 대해 무지했다.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할 과거를 가진 부모,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어머니의 여인 어깨가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 완고하고 고집스러워 보인 것은 잠시의 착각인지도 몰랐다. 나는 어머니에게 끌리는 마음을 애써 눌렀다. 내 미래를 빼앗아간 자가 내 부모가 아니라면 내 부모 역시 나와 똑같이 과거와 미래를 차압당한 사람이라면 내 분노를 어디로 쏟아부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다. 부모를 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편했다. 오후에는 각 반별로 어머니 회의가 있었다. 미리 마련해 놓은 떡과 계피차 등을 앞에 놓고 내가 사회를 보았다. 20명가량의 어머니들과 어머니가 온 아이들만 참석한 자리였다. 어머니가 오지 못한 아이들은 행사를 구경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집으로 떠밀려 났다. 어머니들끼리 인사가 있고 나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어머니들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다. 당당하고 화려한 사람들이었다. 유일한 외출복인 자줏빛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서는 뭔가 남다른 냄새가 풍겼다.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남과 남달랐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여학교 사감 선생쯤으로 생각했다. 화장기 없이 깡마른 얼굴, 반지도 목걸이도 일체의 장식품도 없이 마디 굵은 손, 싸구려 옷에도 불구하고 교수보다 의젓하고 당당한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심한 낭패감을 느꼈다. 당황하고 풀 죽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어머니는, 빨갱이였던 어머니는, 싸구려 속옷을 파는 보따리 장수인 어머니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당당하고 의젓했다. 자줏빛 한복 위에 철늦은 구식 코트를 거친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가난뱅이 엄마가 창피했니? 너도 조금씩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돈이란 건 마음대로 일한 대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란다. 오히려 없는 편이 떳떳한 거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언제나 없는 집에서 나오잖니? 앞말은 그럴듯하지만 없는 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비슷하게 못 살던 옛 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참고서를 마음대로 사볼 수 있고 개인 가정교사나 몇십만 원짜리 그룹 과외를 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건 당연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도록 베토벤의 운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와는 품격이 달랐다. 그 아이들은 공부도 잘할 뿐더러 피아노도 칠 줄 알았고 음악을 이해할 줄도 알았다. 아이들은 FM 라디오를 들으면서 브람스를 배우고 스모키나 엘튼 존을 배웠지만 가진 것이라곤 20년 된 고물 라디오뿐인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라디오 겸용 카세트를 사자고 하면 어머니는 당장 우리 형편에 아버지 영치금도 못 넣어주는 파네를 들먹일 게 뻔했다. 히트 팝송집이나 클래식 해설집 등을 사다 외다시피 해서 누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그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성됐는지 가사가 어떤지는 알 수 있었고 거기까지는 아이들 얘기 속에 끼어들 수 있었지만 정작 그 노래를 들으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호들갑스러운 아이들의 감정에 따라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라흐마니노프를 비에니아프스키를 알면 뭐 할 것인가.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으면서도 그게 피아노 협주곡 2번인 줄을 모르는데 듣지 못하는 음악을 보는 것으로 메워보려고 했지만 더 우스운 꼴만 대고 만 셈이었다. 가난이 순간순간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어머니도 친구들도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가 가난까지도 뛰어넘는 의지의 한국인이 되기를 바라는 모양이었다. 의지의 한국인이 되려면 비상한 머리와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슬로 묶이지 않는 백색의 미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제 새끼를 찾아 헤매는 고슴도치 어미처럼 나를 천재로 믿고 있음이 분명했다. 고슴도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짐승마다 물었다. 누가 우리 새끼를 못 보셨어요? 온몸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털로 덮여 있답니다. 사자보다 늠름하고 토끼보다 귀여운 우리 새끼를 누가 못 보셨어요? 어머니는 사자보다 늠름한 자식을 찾는 고슴도치 어미와 다를 바 없었다. 3학년이 되자 성적은 급하강했다. 내 성적이 반석차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1, 2등 차로 자존심 상해하던 지난 날이 유치하고 우스울 뿐이었다. 날마다 애간장을 태우는 어머니는 점점 야유어갔다. 4월 들어 어머니는 계속 하혈을 했다. 병원을 가보라고 사정하고 급기야는 신경질을 부려도 어머니는 오랫동안 버텼다. 돈 때문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병원을 가야 했다. 자궁근종이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슬픈 표정 한번 짓지 않았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입원 전날 어머니는 나에게 몇 가지 문서를 건네주었다. 얼마 안 되는 논문서와 반문서였다. 눈물이 핑그르 돌았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자꾸 넘어오는 울음을 삼키면서 되레 짜증을 부렸다. 그런 병으로는 죽지 않으니 쓸데없이 울지 말라고. 다음 날 어머니는 입원을 하러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떠났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달려가 안겨서 울고 말 것 같아서 나는 어머니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했다. 수업 시간 내내 햇살 화사한 운동장만 보면서 딴전을 부렸다.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나는 어머니의 자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를 증오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에게 부렸던 모든 투정과 짜증은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슴속의 울분을 털어버릴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화살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내 부모는 내가 알 건데 누구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선택한 길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임을 나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리웠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결국 가지 못했다. 수치심, 쑥스러움 같은 것들이 나를 주춤거리게 했다. 토요일 나는 국화꽃을 한 다발 사들고 어머니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배를 움켜쥔 채 혼자서 병실 복도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운동을 하는 모양이었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한눈에 짐작이 갔다. 3명이 같이 쓰는 일반 병실의 어머니 침대맡에는 그 흔한 주스도 한 송이 꽃도 놓여 있지 않았다. 햇볕이 잘 드는 넓은 창문으로 제법 깔끔한 대학의 교정이 보였다. 싱그러운 함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5월의 햇살이 병실 깊숙이 내리꽂혔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죽음 같은 시간들을 버텨온 것이었다. 수술실 앞에서 담배를 빼문 채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봐야 했을 남편은 멀리 남도의 흰 벽 안에 갇혀 있고 엄마를 부르며 울어야 할 딸은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도 찾아와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과거를 가진 가난한 어머니를 그 외에 누가 찾아줄 것인가. 나는 수십 번이라도 어머니에게 빌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꿀 먹은 벙어리였다. 자궁절제 수술을 받은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아이도 낳지 못하고 생리도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아이야 물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50대이긴 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자에게는 똑같은 문제일 수도 있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등 떠밀려 고향을 떠나온 자의 아릿한 향수나 상실감 같은 것. 나는 어머니의 늙은 백가죽 위로 난 수술 자국을 보았다. 그래도 지방이 없어서 수술이 쉬웠단다. 피가 맑아서 회복도 빠르다는구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쌍꺼풀이 서너 겹진 눈으로. 나는 어머니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의 모난 말에 정신까지 잃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쩌자고 내 일에만 한없이 약해져서 내 짐을 키우는지 답답할 노릇이었다. 살이라곤 한 점 없는 어머니, 눈만 살아 움직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아야 하는 일이 곤혹스러웠다. 결국 나는 어머니로부터 증오를 거두어 들였다. 내 증오는 표적을 잃고 방황했다.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길만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던 1979년 8월 느닷없이 교도소에서 통보가 왔다. 아버지가 8.15 특사로 나온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부랴부랴 광주로 달려갔다. 광주에서 하루를 묵고 새벽같이 문화동에 도착했다. 몇 년 전 눈에 덮여 비정하도록 희던 교도소는 녹음에 묻혀 있었다. 교도소 앞 정문에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차츰 매미소리가 무성해지고 나무 그림자가 밑동에
묻혔달 만큼 짧아졌을 무렵 창살 너머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키 큰 남자가 보였다. 아버지였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 뛰어갔다. 아버지는 달려온 나를 덥석 껴안았다. 예전에 그 넉넉한 품이 아니었다. 어색한 자세로 한동안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나는 멍청하게 하늘만 바라보았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귀가 따가운 매미 소리뿐. 세상은 오히려 무서울이 많지 적막했고 한 폭의 정모라처럼 멈춰 있었다. 나는 수줍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긴 듯이 8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나왔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셋이 같이 살기엔 너무 작은 방이었지만 방을 늘릴 돈은 없었다. 넓은 서울 어느 구석에도 50이 넘은 아버지가, 그것도 전과자인 아버지가 발을 붙일 틈은 없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터를 잡았다. 가끔 서울에 들르는 아버지와 친밀감을 되찾기는 힘들었다. 내 또래 아이들이 아버지와 주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도 나는 몰랐다. 사춘기 딸을 키워본 적 없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면 당장 불편했다. 하나뿐인 방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도 그랬고, 잠에서 막 깨어난 부스스한 얼굴로 아버지를 대할 때도 어머니 앞에서와는 달리 부끄러웠다. 아버지의 얼굴도 음성도 잠자는 모습도 낯설었다. 오히려 교회에서 봤던 남학생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더 익숙하고 편할 지경이었다. 낮잠자는 나를 깨워 지각이라며 학교로 보내던 그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다.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날은 일찍 잠이 깼다. 긴장해 있던 탓이기도 했고 두 분의 낮은 이야기 소리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깬 기척만 보이면 두 분은 동시에 말을 멈췄다. 나는 자는 척 숨을 죽이고 두 분의 얘기를 엿들었다. 주로 산에서의 얘기였다. 모르는 이름들이 튀어나왔고 그날 전투가 어쨌다는 등의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두 분은 가끔 한숨을 내쉬며 말을 끊기도 했다. 나에게도 얘기해달라고 졸랐지만 두 분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나를 남겨둔 채 자기들끼리만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과거로의 여행을 즐길 뿐이었다. 나는 부모님의 과거를 아는 일이 내 지난날의 암담함과 고통을 해결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싶었다. 10월 27일 새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긴장된 아나운서의 소리에 잠이 깼다. 4시 아니면 5시쯤 된 모양이었다. 마침 아버지가 올라와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습관대로 새벽같이 눈을 뜨자마자 라디오를 켰다. 대통령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최규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다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분명히 암살당했을 거라며 아버지는 계속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라디오를 들으며 아버지가 계속 뿜어대는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아침을 기다렸다. 아침이 늦어 7시 반이 되어서야 집을 나섰다. 연신내 미도파 백화점 앞 건널목에서 두 남자가 신문을 뒤적거리며 말했다. 결국 죽었군. 총으로 시작해서 총으로 끝났구만. 아무튼 한동안 시끄럽겠어. 어쨌거나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모양이지. 그러고 보면 역사의 심판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정확하다고. 마치 잘 죽었다는 투였다. 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배운 박정희는 잘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나라를 가난과 혼란 속에서 건져낸 영웅이었다. 나는 갑자기 이 현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아침 조례 시간이면 시장 바닥보다 와글거리던 학교가 침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조회에 들어온 선생님은 침울했다. 거리에서 만난 두 남자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순간 교실은 울음바다가 됐다. 그날 우리 반 애들은 하루 종일 울었다. 한 아이는 너무 운 끝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 양호실로 엎혀갔다. 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모두 자습이었다. 울지 않는 사람은 내 짝과 나뿐이었다. 내 짝은 냉정하리만큼 침착하게 우리들과는 무관한 죽음으로 울어대는 아이들을 비웃었고 나는 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걸 생각했다. 김일성을 독재자라고 부자 세습까지 하는 독재자라고 욕했었는데 그래서 그 젊은 남자들은 대통령의 죽음을 시원하다는 듯이 말했던 것일까? 세상은 예전과 다르게 들뜨고 술렁거렸다. 12월 어느 날엔가는 밤새도록 총성이 울리기도 했다. 여고생이 된 해의 봄은 여느 때와 달랐다. 교정 가득히 개나리는 피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날이 갈수록 거리에 무장한 군인이 늘어났다. 왜 그런지,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 동네는 더 조용해지고 불도 일찍 꺼졌다. 종례 때마다 선생님은 시내에 나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갈 것을 당부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채 일체의 변화로부터 격리되었다. 세상은 우리만 남겨놓고 급속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다. 4월 말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세계 민속 무용 경연대회 때 옆반에서 러시아 무용을 가르쳤던 외국어대 학생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반 아이들은 모두 울었다. 우리도 모두 슬퍼했다. 김재규가 대단하다는 말이 떠돌았고 박정희는 독재자이며 우리도 언니 오빠들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어지러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근처 다른 학교와 합류해서 시내로 진출하자는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성공한 학교는 없었다. 교문까지 나갔던 학교는 있었던 모양이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말만 돌았을 뿐이었다. 대학생 언니나 오빠 혹은 누구든 내 주변에서 요즘의 세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지내는 대학생 하나 없었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선생님도 세상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 무렵 나는 어머니를 졸라 가해 대신 서울역 부근의 단과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5월 초 아주 가는 비가 흩뿌리는 어느 날이었다. 당분간 시내에 나가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서울역에 나갔다가 나는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의 물결을 마주치게 되었다. 알게 모르게 옷을 적시는 가랑비에도 아랑곳 없이 남자 여자가 한 덩어리로 뭉친 시위대는 계속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며 뭔가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라 구호 내용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단 한마디는 명확하게 들렸다. 독재타도, 독재타도. 거리는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어둠이 밀려올수록 사람들은 더욱 불어났다. 인도에는 나와 같은 구경꾼들이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조바심치며 비를 맞고 서 있었다. 감동과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내 작은 가슴으로 물결쳐 왔다. 왜 어떤 사람은 이 빗속을 뛰어다니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인도에 서서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들을 욕하는가? 민주화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내 삶과 우리 부모의 삶도 저 분노에 찬 시위대들의 외침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고민에 휩싸인 봄은 더욱 화사하게 피어났다. 광주에서는 피로 물든 봄 소식이 전해졌다. 몇천 명이 죽었다는 등,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광주 시내를 보여주었다. 꼬마 아이까지 군인을 향해 돌을 던져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방송이나 신문은 이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의 난동이라고 했다.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공산당의 조종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광주 시민들의 모습으로 서울역에서의 성난 군중의 모습이 겹쳐졌다. 광주는 진압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잡혀갔다. 세상에는 제법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열심히 신나는 쇼를 방영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왠지 허둥거렸고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몸짓은 과장되어 보였다. 뭘까? 나는 알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권력과 돈을 틀어지면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그때까지의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광주 사람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것인가? 왜 누구는 공산당이 되고 누구는 공산당을 막는가? 혼란 속에서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성적은 반석차 20등까지 내려가 있었다. 서울에 들은 아버지가 나를 불러 꿇어앉혔다. 아버지 앞에 꿇어앉은 것도 처음이었고 그토록 냉담한 아버지의 표정도 처음이었다. 어떤 일로도 내게 화를 내거나 매를 든 적이 없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불쑥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골로 내려가자. 우리 형편에 뜻도 없는 너를 서울서 공부시킨다는 건 사치다. 굴에 여고를 다니든지 그도 싫다면 농사나 짓든지 너 좋을 대로 해라. 아버지는 나에 대한 모든 신뢰를 거둔 것이다. 그저 자식이니까 먹여 살리고 시집이나 보내주겠다는 뜻이었다. 서글펐다. 아닙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 다시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는지는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난 8년 동안 써보냈던 편지 속에 구구절절이 넘쳐 흐르던 사랑과 믿음을 되씹으면서 예 하고 대답하고 말았다. 차라리 홀가분하기도 했다. 학교를 아예 때려치우고 농사나 지었으면 싶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박당한 내 미래, 한때는 내게도 길 모퉁이에서 손짓하는 분홍빛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 그러나 내게 운명 지어진 미래를 알아차린 순간부터 미래는 사라졌다. 학교를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대학 진학률이 제로인 구례 여고가 아니라 전남 동부 육군의 교육도시라는 순천으로 전학하게 된 것은 순전히 내가 농사나 짓게 되면 죽어버리겠다는 어머니의 협박과 호소 탓이었다. 1학년 2학기를 순천에서 맞았다. 사는 곳을 옮겼다고 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절망과 조소는 나날이 더 심해질 뿐이었다. 일제시대부터 있었다는 학교는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교정은 좁았지만 꽤 오래 묵은 나무도 있었고 제법 정겨웠다. 교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오래된 음악실이 있었다. 바닥의 나무 판자는 삐걱거렸으며 벽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기도 했다. 옛날 여순 사건 때 난 총자국이라고 했다. 여순 사건이라면 1948년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파견되려던 여수 14연대의 좌익들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나는 문득 남모르는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 건물에, 이 도시에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부모의 젊은 손길이 스며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감도 잡을 수 없던 부모의 과거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었다. 첫 토요일 학생들로 만원인 여수발 1위행 완행열차를 타고 구례에 갔다. 부모님은 그때 아버지의 고향인 반내골에 와 있었다. 반내골은 구례에서도 유명한 벽촌이었다. 섬진강을 건너 백운산 줄기를 따라 8km를 더 들어가야 반내골이 나왔다. 구례읍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우리 동네와의 갈림길에서 딴 동네로 꺾어졌다. 거기서 내려 인가 한 채 없는 산길을 시냇물 따라 40분쯤 거슬러 오르니 대문도 없는 집들이 앙상한 나체를 드러내듯 불쑥 나타났다.